안녕. 좋아 친구들 반갑다.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17강을 배워볼 예정이다. 지난 시간에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약 3년 동안 해방공간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어. 그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좌와 우 그리고 남과 북의 대립이 굉장히 강해졌었지.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결국에 그러한 남과 북, 좌와 우의 대립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 김일성의 그런 야욕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민족의 아픔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6.25 전쟁이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6.25 전쟁의 그 배경,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될 것 같다. 자, 따라와. 먼저 한반도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반도 남쪽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부를 해봤지. 북쪽에선 일단 대표적인 정치인 바로 김일성이야. 이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38선 북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김일성은 토지개혁을 실시해. 남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혁을 실시했었잖아.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이 지주들에게 땅을 유상으로 사서 소장농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형식이었다면 북쪽에서 김일성이 했던 토지개혁은 무상으로 지주들한테 땅을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공짜로 나눠주는 형태의 토지개혁이었어.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지.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산업들을 전부 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38선 이북에서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식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지.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남북 협상에 참여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실상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고 있었던 거지. 그래놓고도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가 50 총선거 이후에 남한에서 8월 15일 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 다음에서야 북한 정부를 수립을 한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남북의 분열을 초래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남한이 정부 수립을 한 이후에서야 자신들의 정부를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자, 이제 1948년 이후에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후로는 줄여서 북한이라고 말할게. 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었어. 이제 남과 북에 각각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다. 자, 그럼 6.25 전쟁의 직전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볼게. 38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들이 많았어. 지금도 우리가 휴전선 근처에 가면 군인들이 이제 근무를 서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근무만 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총도 쏘고 뭐 대포도 쏘고 그런 식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만 대립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38선에 들어왔던 군대가 해방공간 때 미국과 소련이라고 했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나라인데 이 미국과 소련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말이야. 그리고 하필 또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되었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인 국민당과 사회주의 계열인 공산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을 벌였거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너희들 이름 들어봤을 거야. 모택동,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의 승리를 하면서 중국에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북쪽에 북한 공산주의, 그 위쪽에 소련 공산주의, 그 옆쪽에 중국도 공산주의, 온통 공산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이게 바로 6.25 전쟁 직전의 상황이다. 그럼 직접적인 6.25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게. 첫째, 한반도에 있던 미군이 철수를 해.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두 번째, 미국이 어째서인지 동아시아를 지키는 그런 방위 라인을 설정할 때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고 설정을 해. 그리고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된다. 이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에치슨 라인에 보면은 선생님이 지도를 보여줄게. 일본까지는 그 라인, 방어 라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째서인지 그 방어 라인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김일성은 우리가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방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김일성 개인의 엄청난 그런 권력욕과 나쁜 마음 때문에 북한은 소련이랑 비밀 군사협정을 맺어. 소련을 계속 꼬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남한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남한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끈질기게 김일성이 소련의 지도자였던 독재자, 오른쪽에 보이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스탈린을 꼬셔서 비밀 군사협정을 맺고 이제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 결국 김일성의 명령으로 1950년 6월 25일 6.25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간도 6월 25일인데 참 우연이 많이 겹쳤네.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은 38선 전체를 해서 본격적으로 남한에 대한 침략을 시작한다. 선생님은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정말 진짜 희대의 쓰레기란 말을 써도 되나? 쓰레기 같은 아주 나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 우리가 항상 의견을 나누면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정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선생님도 얘기를 했을 거야. 하지만 해방 공간에서도 아쉽긴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념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좌우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민족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야, 전쟁을 하는 순간 애들아. 그냥 정치적인 대립은 서로 대립하고 서로 얘기를 듣고 그러는 과정에서 끝날 수 있어.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사람이 죽는 순간 모든 거는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쟁을 시작한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 정말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선생님이 6.25 전쟁의 과정을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총 5단계에 걸쳐서 학습지에 표로 정리를 했어. 너희들은 이 표를 보면서 6.25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전쟁 초반 시기를 선생님이 연패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전쟁 초창기에는 우리 국군이 체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군에게 당해내지 못하고 연전 연패해서 뒤쪽으로 후퇴했기 때문이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전쟁 전의 군사력을 비교한 그림이야. 얘들아, 보면은 병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그다음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226대가 있는데 우리는 연락하는 비행기야. 이것도 막 전투기가 아니라 22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차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242대, 다 소련에서 받아온 거다. 하지만 우리는 0대였어. 우리 너희들 전근대사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랑 싸우는데 고려가 여진족한테 계속 졌다. 왜 고려가 여진족한테 졌냐? 여진족은 막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들을 운용했기 때문에 보병 중심의 고려 군대로는 기병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왜 윤관 장군 같은 경우에 별무방 같은 거 만들어서 기병을 육성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데 전근대식이 보병들이 기병을 이길 수 없었잖아. 그지 얘들아? 이기기 어려웠잖아. 근데 그 차이보다 전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훨씬 커 얘들아. 전차는 일반 보병들이 총으로 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예 전쟁 자체가 성립을 하지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전차가, 그런 장갑차가 북한에는 242대나 있었어. 소련에서 받아온 거. 그런데 우리는 국군 자체가 갖고 있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 결국에 파죽지세로 북한군은 북쪽에서 남하를 해오고 우리 국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근데 물론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쟁 초창기에 아쉬웠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군이 6월 25일 날 남한을 침공하기 시작해서 3일 만인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거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위협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부를 신뢰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만 이야기를 해. 왼쪽에 보이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신문기사는 군대와 경찰을 신뢰하라는 포고문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문기사 같이 보이는 거는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작성된 기사인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군 용전의 괴뢰군단, 전선에서 패주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군대가 용감하게 싸워서 북한 군대를 뭐 북쪽으로 몰아내고 있다, 이런 게 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야, 신문기사로. 근데 이때 실제로는, 이때 당시에는 북한군이 이미 막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에서는 거짓된 정보를 배포를 하고 신문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거지. 그리고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될 때 27일 날이지.
28일 함락되는데, 그리고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는데 함락되기 하루 전인 27일 날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떠난다. 서울에서 피난을 가게 돼.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군사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떠날 때 전쟁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방송을 진행해. 이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까지 이미 피난을 갔을 때 방송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 방송하는 것을 비밀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아직 서울에 남아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을 지키는 것 같이 느껴지게 했지. 녹음 방송을 틀어놔, 얘들아. 이렇게 녹음하는 방송을 사람들한테 27일 날 계속해서 틀어놓게 된다.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서울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북한군을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실제는 그 다음날 북한군이 서울 시내에 진입을 하고 서울을 함락당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은 폭파된 한강 철교야. 적이 쳐들어오면은 적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강에 있는 다리 같은 거를 끊어버리는 거는 뭐 옛날부터 많이 사용된 전술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한강 철교를 너무 급하게 폭파시켰어. 아직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고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물자가 이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바로 한강 철교를 너무 이르게 폭파시켜버렸지. 결국에 수많은 피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발이 묶였고, 그 다음에 한강 북쪽에 있는 군인이나 전쟁 물자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남쪽으로 수송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서 전쟁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처럼 당시 6.25 전쟁 초반에는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었던 것도 감안하더라도 너무 우리 정부의 수뇌부들의 실책들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런 국가 위기 사태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6.25 전쟁의 일화를 통해서 해보게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쓰레기 같은 김일성의 야욕에 의해서 북한은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시작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지. 그리고 국군은 밀려서 결국에는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된다. 자, 왼쪽에 지도 보이니? 우리의 영토에서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낙동강 지역만 빼고 모든 지역을 뺏기게 되는 거야. 정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기게 된다. 여기까지가 전쟁 초반의 연패 상황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낙동강 전선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지. 자, 이제 반격의 시기가 됐다. 바로 총 16개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준 16개국 이외에도 의료지원국 5개, 그리고 물자지원국 39개 등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유엔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 유엔군은 즉각적으로 북한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참전했다. 그리고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미국의 장군이었던 메가더는 이렇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작전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인천 상륙 작전이다. 말 그대로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켜서 빠르게 서울을 회복하는 전략이었어.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미군은 이 작전을 성공시키게 된다.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되고 이후에 본격적인 국군과 유엔군,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다. 결국에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1950년 10월 1일에는 38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 10월 1일은 지금은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 국군의 날의 유래는 우리가 1950년에 38선을 넘어서 공격해 나가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쭉쭉쭉쭉 북쪽으로 올라가. 이제는 전세가 완전 역전된 거야.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지도처럼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을 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영토 전체를 차지해서 우리가 북한까지 다 아우르는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런데 이 타이밍에 중공군이 개입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야. 아까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그랬지. 그 공산주의 국가의 리더였던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개입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수많은 중공군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북한군과 중공군 연합군이 수없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다. 그리고 이들과의 전쟁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밀리면서 점점 더 후퇴하게 되고 세 번째 페이지인 후퇴가 되겠다. 결국에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된다. 서울을 또 빼앗긴 거야, 얘들아. 처음에 3일 만에 빼앗겼다가 우리가 되찾았다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빼앗긴 거야. 자, 이제 전쟁은 장기화되기 시작해. 서울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서울을 다시 되찾았어. 그리고 38도선까지 또 올라갔어. 그런데 또 이제 38도선까지 올라가면 북한이랑 중공군에서는 이걸 뺏기기 싫으니까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결국에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기 시작한 거지. 1951년 초반부터 1953년 휴전되기까지의 약 3년간의 시기가 이런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은 1950년에 시작해서 1953년에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을 전쟁을 한 게 아니야. 정말 치열하게 영토를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거는 전쟁 초반이고 51년부터 5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38도선 근처에서 중공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군과 국군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전쟁의 장기화가 지속되었다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런 전쟁의 장기화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쟁을 멈춥시다 라고 하는 휴전협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전쟁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1951년부터 휴전협상이 시작이 됐어. 유엔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이 참전을 했었지. 그리고 이 휴전협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38도선 근처에서는 계속 전쟁이 이루어졌어. 왜 그럴까? 휴전협정 돼서 전쟁이 이제 전쟁 종료입니다 하는 순간 그 여태까지 뺏은 그날 땅이 이제 영토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거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1953년에 마침내 휴전협정이 성립이 되었다. 그런데 1953년에 있었던 이 협정은 전쟁을 스탑하는 것은 휴전협정이었어. 그러니까 전쟁을 잠깐 멈춘다는 뜻이야. 진정으로 전쟁을 종료시키는 종전선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현재에도 아직도 북한과 남한은 형식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지? 6.25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게. 먼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군인 피해, 한국군은 40만 명, 유엔군 15만 명,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0만 명 같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민간인 사망자들도 북한과 남한 합쳐가지고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민간인들도 많이 피해를 보았다. 1000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겼어. 이제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북한과 남한 혹은 남한에서의 또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다. 요즘에야 사람들이 떨어져도 SNS나 핸드폰으로 많이 사람들이 서로 찾기가 쉬워. 그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지? 그냥 떨어지고 나면은 생이별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죽을 때까지 서로를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인적 피해 이외에도 물적 피해도 굉장히 많았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어서 6.25 전쟁 이후에는 다시 나라를 일으켜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들도 이 시기에 많이 파괴되었다. 근데 선생님이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 6.25 전쟁의 결과에서 물론 인적 피해, 물적 피해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 너무 뼈아픈 상처를 남겨줬다는 거야. 그 상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민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제강점기를 이겨냈잖아, 얘들아. 그런데 다 같이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우리 민족 간에 적대감과 불신을 깊이 심어줬다는 거야.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이 6.25 전쟁을 통해서 고착화가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어. 서로 총까지 쏘고 서로를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하고 한순간에 다 같이 우리는 한민족 하면 살 수가 있었겠니? 휴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 체계가 이제 강화되게 된다, 얘들아. 미국이랑 소련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간에 이제 대립이 좀 더 이제 심하게 되는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남한대로 반공, 우리는 공산당에 반대한다 하는 정책을 펼쳤어. 당연하지. 공산당이 쳐들어왔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반공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권을 연장했어. 이승만이 반공을 이용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는 말이야. 북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독재 체제가 있었어. 누가?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오히려 전쟁을 활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켰다.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6.25 전쟁 이전까지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북한 정권에 있었어. 그래서 북한 정권에서 나름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가면서 그런 독립운동가 출신의 정치인들도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숙청하고 그냥 자기 1인 독재 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에 북한이랑 남한 둘 다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하고, 물론 이건 북한이 훨씬 심하지. 체제를 강화하고 서로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우리 민족은 서로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6.25 전쟁의 결과 이루어졌다는 거야. 사람들이 죽은 민족, 물적 피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이러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단절,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가장 큰 아픔이자 슬픔이라고 생각을 한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통일이 됐을 줄 알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직 통일이 안 됐잖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 민족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고는 한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 오늘은 6.25 전쟁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 6.25 전쟁은 과정은 처음에는 굉장히 밀리고 있다가 나중에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반격을 했지만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중간지대에서 고착화되는 38선 라인 근처에서 고착화되는 장기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휴전했다라는 과정이 있었지.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많은 인적, 물적, 그리고 민족의 감정적인 아픔까지 남겼던 아주 슬픈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던 것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시간부터는 18강, 19강, 20강에 걸쳐서 총 3시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러면은 그 강의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자. 안녕.